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 이제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부동산 총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주에 부동산 수요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정책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런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공부할 거거든요. 일단 지나간 것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총론에서 공부한 것은 이 부동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부동산이 뭐냐 하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얘기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하고 그다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것은 바로 이 법적인 측면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민법상 얘기하는 것이 있고 민법 이외의 기타 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죠. 민법상 얘기하는 부동산이 바로 협의의 부동산이고 이것은 토지와 토지에 붙어 있는 그 정착물 이렇게 했죠. 토지와 그 정착물.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하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 말고도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준부동산 하면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통해서 그 공시 방법을 갖는 그런 물건을 말하고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뭐 단어 정도만 알면 된다고 했고요. 이런 복합 개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살펴서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살펴봅니다. 이런 것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를 했죠. 부동산 분류에서 택지나 또는 부지, 택지, 부지 구별, 후보지, 이행지 구별, 이런 거 했죠.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냐,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냐. 법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요, 법적 개념, 경제적,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또 법지, 빈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땅, 그리고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땅, 이런 구별들을 좀 했죠. 이게 이제 첫째 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복습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사실은 이게 약간의 복습이지만 5분 동안의 복습이지만 굉장히 그 복습 효과, 학습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마냥 이제 앞만 보고 저돌적으로 이렇게 돌진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은 뒤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은 그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사실은. 공부 잘하는 것이 꼭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런 귀찮은 것을 이렇게 참고 이겨내는 거죠. 굉장히 귀찮습니다. 지나갔던 걸 다시 한번 본다는 게. 근데 살짝이라도 다시 본다는 게 굉장히 학습 효과는 뛰어납니다. 어쨌든 그 저돌적 할 때 저자가 무슨 저자인지 아십니까? 그게 돼지 저자거든요. 돼지가 돌진하는 게 돼지 그 멧돼지 돌진하면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돌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지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싹 피해버리면은 이렇게 뭘 갖다 놓고 어쨌든 굉장히 그 너무 저돌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은 뒤도 돌아보면서 혹시 등산 좀 다녀보십니까? 지금은 아예 안 다니십니까? 저런 분하고는 좀 얘기가 안 되는데요. 등산을, 단체 등산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한둘이 가는 등산이면 이제 서서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주변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단체 등산을 하면은 막 정신없이 올라가죠. 정신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요, 앞사람 엉덩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등산도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그게 산을 조망할 수 있고, 이 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씩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지지난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으로는 이제 수요 공급 개념에서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라는 이런 이제 용어를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하는 변수고요.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의 크기를 측정할 때, 시장이라는 무대에 이제 수요 공급이 등장한다 그랬죠. 수요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어떤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일정 시점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을 전제로 해서 유량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저량은 이제 예외적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건 이제 예외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량을 전제로 해서 수요의 크기를 측정한다. 그래서 수요자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했죠. 구매했다는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시장이란 무대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걸 측정한다 그랬죠. 그것은 그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것은 수요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가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걸 살펴보는 거거든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구매해버려서 가버린 사람들, 또 판매하고 가버린 사람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전적 개념이죠.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유효 수요로 측정하느냐, 아니면은 지불 능력이 없는 잠재 수요까지 포함하느냐. 여기에서는 뭘로 측정하는 거예요? 유효 수요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유효 수요. 여기 이제 대응하는 개념이 잠재 수요. 잠재 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굳이 쓰자면은 이제 사후적 개념인데, 이건 뭐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다 했고요. 그다음 이제 요 수요의 크기를, 물론 이제 공급은 이제 거꾸로 판매하려고 하는 크기죠. 수요하고자 하는 크기가 아니라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크기는 이제 공급이고, 우리가 이제 수량으로 측정하는 거죠. 수요량은 이제 수량으로 측정한 것이고요. 공급량도 수량으로 측정한 것인데, 그 수요량과 공급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결정 요인 또는 공급 결정 요인이라 그랬죠.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요 결정 요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급 결정 요인, 이렇게 되겠죠. 공급 결정 요인. 자, 여기 이제 수요 결정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공급 결정 요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수요 결정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가격이죠. 가격 말고도 소득, 관련재 가격, 그리고 가족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정도도 있고요. 등등등 많습니다. 자, 여기 공급 결정 요인에도 가격이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소득 관련재가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거였어요. 여기 좀 달라요. 이 바로 생산 요소 가격 또는 생산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요놈하고 요놈이. 자, 이렇게 이제 등등등 여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가격과 뭐하고 관계,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또 가격과 공급량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각각, 여기는 수요 곡선, 여기는 공급 곡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가 이제 수량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죠. 이 길이가 바로 수량이죠. 길이가.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 또는 요거를 이제 수요 법칙,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표현 방법은 다양합니다. 세 가지 표현 방법인데 다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표현 방법. 가끔 가다가는 질문도 필요해요. 사람들이 질문 안 하고 계속 넘어가면은 그냥 넋을 놓고 이제 졸 수도 있거든요. 가끔 가다 질문을 딱 한 번씩 던져줘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끔은 또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세우면은 더 정신 바짝 차립니다. 자, 요거, 이게 표현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 하나는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하나는 수학적 표현이에요. 하나는 경제학자들이 말로 할 뻔 얘기예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하향이죠. 그래프지만 이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프, 우하향 형태. 수학적으로는 반비례, 그렇죠.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요거를 수요 법칙이라고 해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이 줄어드는 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요. 이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수요 법칙 하면은. 아니, 다 알잖아요. 이거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을 줄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을 늘리고 다 아는데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있어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건 반대로 얘기해야 되죠.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증가하죠. 이거 반대죠. 이거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급 법칙이고 수학적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비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우상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이렇게 변하는 것은 무슨 변화? 점의 변화죠. 점의 변화는 무슨 변화라 그랬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량 변화. 수요량 변화. 그래도 뭐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도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었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거는 뭐였어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높낮이가 바뀌면서 길이가 변하는 거. 요것은 수요량 변화고요. 그 재화의 가격 변화요. 그 재화 가격 변화. 근데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든가 왼쪽으로 이동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가격 이외에 소득이라든가 관련제 가격이라든가 식구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 외의 변화. 외의 변화. 자, 이거는 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선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요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서 균형의 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균형의 결정. 이것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할 때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면은 균형이 결정되는데 이것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상태예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균형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결정된 균형의 이동은 균형의 이동. 균형의 이동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교차점이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이 교차점이 이동하는 것은 이 선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요량 변화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이제 공급량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표현으로는 공급 변화가 있겠죠. 여기. 자, 이쪽은 모두 다 뭐예요? 이쪽은 선이 변하는 거, 선이. 수요 곡선이 변하든가 또는 공급 곡선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교차점이 변하겠죠. 그 교차점이 변하는 게 뭐예요? 균형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이렇게 자세히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앞에 수요 공급 전반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탄력성의 개념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 수량 변화의 크기다. 수량이 크게 변하면 탄력성이 큰 거고요. 수량이 작게 변하면 탄력성이 작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량 변화의 크기를 말했고요. 자, 근데 이게 수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소득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관련제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가격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가격 탄력성 하는 거고요.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소득 탄력성이라고 해요. 보세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금 수요가 많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변함이 없을까요? 소금, 우리 먹는 소금, 소득 변화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금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제 좀 싱겁게만 먹어요. 소득과 소금은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소득이 감소해도 소금은 있어야 되고 소득이 증가해도 소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소금 같은 거는 소득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가격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량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저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저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치렁치렁 거는 거 있잖아요. 치렁치렁 거는 거는 소득에 따라서 수량 변화가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할 때 수량이 크게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이거 가격 탄력성.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크게 변하는지 작게 변하는지 이거 보는 거. 관련제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개념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했고요. 이 개념은 종류는 뭐예요? 종류는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또 뭔 탄력성이 있고요? 소득 탄력성이 있고요. 또 뭔 탄력성?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제 관련제 가격 변화예요. 그러니까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변한다거나 또는 사과 가격이 변할 때 귤 수요량이 변한다거나 이렇게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무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련제 가격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게 가격, 소득, 관련제 가격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듯이 탄력성에도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시장론에서 마지막 주요. 경기 변동은 이제 경기 변화인데 뭐 이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공부하는 정책론과 연결되는 것이 지난주에 그 마지막 시간에 시장론에 대해서 했거든요. 경기 변동도 했지만 시장론에 대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그 부동산 시장 하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 시장도 있고 추상적 시장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는 추상적 시장이라고 그랬죠.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러니까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든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일반 재화와 비교했을 때 구별되는 거는 사실 다 중요도는 없습니다. 시험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이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담당한다 그랬어요? 시장이 담당한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돼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8월 달에도 이게 너무 지금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 대출 받는 비율을 높여줬잖아요. 집값의 60%, 이걸 대부 비율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원래도 시험에 나왔고요. 대부 비율 또는 DTI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DTI도 40%인가 50%에서 50%인가 60%로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LTV와 DTI 이 두 가지가 이 대출 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용어거든요.
그 하나는 영어로는 LTV고요. 하나는 DTI라 그래요. LTV는 대부 비율이라고 해서 요거는 집값의 몇 프로까지 대출을 해주느냐 요거 하는 거 하고요. DTI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 여부를 정해주는 거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은 대출을 적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요, 한 5, 6년 전만 해도요, 5, 6년, 6, 7년 전만 해도 이 DTI는 없었어요. LTV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도요, 집값의 몇 프로는, 대출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세, 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소득이 많아도 자기의 소득을 입증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대출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집값의 몇 프로 대출을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집값의 몇 프로를 대출해주니까 자기 소득을 입증을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이제는 실제로는 소득이 있어도요, 자기 소득을 입증을 못하면은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그 DTI를 입증을 해야 돼, 자기가. 자기 소득을 입증을 해야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소득의 40%를 1년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 소득의 50%를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 자기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중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런 어쨌든 DTI, LTV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난 8월 달에 완화시켜 줬단 말이에요. 완화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책. 이런 게 다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잠재 수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가 돼서 수요의 크기가 커져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정책인 겁니다, 정책. 자, 그러면은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냐? 지난주에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하면은 정부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정부가 개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전혀 없으면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마지막 주제가 정부의 시장 시장 기능 해가지고요. 시장 기능 해서 자원 배분 기능을 했거든요. 자원 배분 기능. 그 경기 변동론 하기 전에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걸 기억을 해 두신 상태에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한다? 시장이 한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신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제 정책론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정책론에서는 그 부동산 문제라는 주제는 이건 뭐 별로 중요도가 높은 주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언급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문제. 부동산 정책 하면은 이런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동산 문제는 이 분야별로 나누면은 이제 이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죠. 부동산 문제의 내용. 토지 문제는 이제 토지의 부족 문제, 뭐 집가고 문제가 있죠. 또 주택 문제 하면은 주택의 공급 문제라든가 주택의 수요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양쪽으로 주택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옛날에는 양쪽으로 주택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왜 한 지붕 세 가족 이런 드라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드라마 한 지붕 세 가족 본 적 있죠? 한 지붕 세 가족 이런 드라마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택이 부족하니까 한 집에 여러 가족이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1가구 1주택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1가구 1주택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여러 집이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죠. 새 집에 사는 사람이 한 40% 넘습니다.
셋집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 평등 이제 형평성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불평등 문제. 자, 이런 건 있지만 일단 양적으로는 됐어요. 양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 어떤 이제 질적인 문제죠. 양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하고 바로 부동산 정책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넘어가서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담당한다고요? 자원 배분을 시장이 담당한다고요. 민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 또는 민간이. 자, 그런데 민간이 자원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민간이 자원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할 때, 요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요런 측면에서 시장이 실패할 수 있어요.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시장이. 요걸 못하는 거를, 요런 거를 못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원 배분을 시장이 못하는 거, 요런 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자원 배분을 제대로 못한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밀가루라는 자원을 이용을 하는데, 이게 빵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국수 만드는 데도 필요한데, 빵 만드는 데는 부족하고요. 국수는 이제 남아돌고요. 이거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 게 아니죠. 그거를 꼭 예를 기억하세요. 그 예를 잘 기억을 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는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칙적으로는 그게 효율적으로 쓰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쓰여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등대 같은 게 등대. 등대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재화잖아요. 등대. 아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필요 없을지라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등대라는 물건이 꼭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나한테 관계없다고 해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 생각 없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건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민간에게 맡겨놔 보세요. 민간.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에게 맡겨놓는다, 시장에 맡겨놓는다, 이 소리는 그러한 상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모든 상품을 시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하고 같이 등대 사업 좀 하실래요? 뭐 이렇게 가서 등대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등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요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회수하고 하실래요? 하면 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시겠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등대라고 하는 거는, 등대는 불빛을 보는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등대는 언제 봅니까? 불빛을. 낮에 봐요? 밤에 봐요? 밤에 보잖아요. 그럼 저놈이 빛을 보는 놈인지 안 보는 놈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 한들 저놈이 안 낸 놈이야. 어떻게 쫓아가서 다 잡을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놈도 있을 거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놈도 있을 거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게 이제 용어가 나와요, 이제. 비배제성, 그래요.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비배제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배제할 수 없다.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적제, 보통 우리 이런 사적제 있죠. 이런 거, 뭐 이런 거 물건 살 때 돈 안 내면은 안 주잖아요. 돈 안 내면 안 주는 겁니다. 돈 안 내면 여기 와서 수업도 못 듣습니다. 이런 사적 재화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지불하지 않으면은
이용을 할 수 없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 공공재는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무슨 성질이라 한다고요? 무슨 성질?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성질. 배제성, 배제할 수 없다. 비배제성. 배제할 수 없는 성질 때문에, 자, 누구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굉장히 그 등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등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등대를 만들면, 그때 꼽사리 끼워서 사용하려고 하지, 지가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자원이 배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무엇 생산에도 투입이 돼야 돼요. 등대라는 상품 생산에도 투입이 돼야 돼요. 근데 민간에 맡겨놓으면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용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단어는 그냥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고, 실패라는 단어 들어보셨지만, 시장 실패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에 등장하는 겁니다. 시장이 실패한다 이런 의미인데, 무엇을 실패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실패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측면이에요. 자, 이제 그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누구한테 맡겨놔야 돼요? 시장한테 맡겨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시장이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형평성 측면, 형평성. 이건 이제 소득 분배라는 측면에서 보세요. 소득 분배. 자, 이 소득 분배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이 나눠갔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벌어가는 겁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벌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 자, 이걸 따지자면 어려워요. 아니, 누구는 돈 많이 벌고, 누구는 돈 적게 벌고, 이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공평?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고, 겨우겨우 밥만 먹고 살 정도로 벌고, 누구는 막 해외여행, 1년에 6개월은 해외 갔다 올 정도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공평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거 따지는 건 어려워요. 이게, 공평한 거냐, 공평하지 않은 거냐 따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쟤는 열심히 일도 안 하고 해서 돈 안 벌어요. 근데, 나한테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쟤한테 이렇게, 갖다 주고 하면은, 열받잖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서 소득이 많이 생겼는데, 그 소득을 세금을 많이 매겨서, 열심히 일 안 한 애들, 도와주고, 보조해주고, 막 이러면은, 열받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따지면은 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기업이 아니라, 기업은 엄청난 이제 경쟁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나의 국가잖아요, 국가. 국가이고,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노예와, 주인과 노예가 있는 그런 세계관인 법치주의 사회에서 어떤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다가도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기업이라면 그냥 도태시켜버려 그냥 그런 인간들 다 그냥 끌어묻어버리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 더 심해졌는데, 이 20대 때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한 20년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잘 나가던 그런 산업이 나중 되면 이게 사양산업이 될 때가 있거든요. 사양산업이 되면은 그게 이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사양산업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어떤 산업을 이쪽을 막 육성시키면서 이쪽을 좀 의도적으로 약간은 굳이 의도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결과적으로 이게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FTA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이 FTA를 체결하면은 농민들, 축산인들이 죽어요. 외국에 싼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는 물론 우리 전체의 부를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외국에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고 축산물이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 농민들과 우리 축산인들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 의사와는 관계없거든요.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의 소득은 줄어듭니다. 적자 보고 망해버립니다. 자, 이런 것까지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의 개인과는 관계없단 말이죠. 이거는. 대신 한편으로는 수출 기업들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FTA를 체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런 문제조차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개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재교육시켜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다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20대 때부터 사회 천연병 첫발 내딛어서 계속 하던 일이라고는 20년간 하는 일이라고는 어떤 한 종류의 일밖에 없었는데 이게 가 되거나 구조조정이 되어버리면은 일순간에 잘려버린단 말이야. 일순간에 잘려버리면 할 게 없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을 직업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요? 그 돈이. 더 버는 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FTA를 체결함으로써 더 혜택을 보는 업종에서 더 많은 기여금이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이 발생한 사람들은 결국 그 소득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걸 좀 세금을 걷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괜찮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본주의의 그 효율성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해요. 효율성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인데 그 효율성이 높아지면은 그 높아진 대가를 다 자기가 갖잖아요. 이윤이 더 커지는 걸 다 자기가 갖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야.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다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내가 망해버리면 자자손손 대대로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이거 함부로 실행 못합니다. 함부로 실행 못합니다.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돼요? 사장이 됩니다. 사장이. 묻혀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 자식만큼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최소한 최저 생활은 유지할 수가 있어서 다시 재기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실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사회 안전망이에요. 그 밑에 바닥, 사회 안전망. 여러분들 왜 스키 타러 가면은
스키 같은 거 타러 가면 그 리프트 밑에 안전망이 있죠.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이 안전망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망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최저 생계비가 유지가 되고 자식들이 최소한 교육을 받을 수는 있고 이런 정도가 된다면은 과감하게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사회 안전망이.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좀 막 이랬지만 지금 이런 형평성이라는 측면과 자, 요거는 이제 효율성인 측면이거든요. 요거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효율성 측면이고요. 요런 측면 두 가지 이제 요거 이제 키워드는 요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 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말은 길었지만 결국은 정리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이쪽에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나는 효율성 측면에서, 하나는 형평성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자, 요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에요.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요거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에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 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 개입해요. 그럼 요거 질문을 어떻게 할 때 대답하는가 하면은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합니까 하면은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고요.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합니다. 요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에요. 요거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시장이 하는데 예외적으로만 개입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요거는 예외적으로만 개입하는 거고요. 이거는 처음서부터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이 소득 분배를 못 합니다.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서부터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장한테 맡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 시장 실패를 수정. 시장 실패가 뭐예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원칙적으로는 시장이 자원 배분해야 되는데 시장이 자원 배분을 제대로 못할 때 시장 실패를 하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 목표. 앞으로 이 표현은 계속 나올 거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적 기능 수행하는 거고. 요거는 정부의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요. 정치적 기능, 정책적 기능. 자, 그럼 이제 요걸 가렸을 때요. 가렸을 때.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측면 말아가요.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이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단어를 나열해놓고요. 시장 실패다. 또는 경제적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이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자원 배분 측면이다. 소득 분배 측면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짝짓기가 돼야 돼. 짝짓기가. 시장 실패라는 측면은 어떤 측면하고 연결되고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돼요. 경제적 기능 하면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다루는 거잖아요. 경제라는 게. 경제라고 어떤 사회에서든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상품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거거든요.
경제적 기능 하면은 자원 배분과 관련되고요.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거예요. 요 세 개가 같은 맥락의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은 사회적 목표와 관련되고 소득 분배와 관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용어들을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효율성 측면이고, 요거는 형평성 측면이고, 용어가 구별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개입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입니다. 됐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시장 실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내용은 따로 시간을 두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시장 실패부터 살펴보겠습니다.